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내용입니다. 테마 1번에 용어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이 정비사업에서도 이 용어 정리가 하나의 문제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보시게 되면 뭐 정비구역, 정비사업의 분류관계 등등 나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비사업도 국토계획법상의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서 출발한 것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결정상에 용용기도 지입했을 때 네 번째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이제 오늘 배우는 이 정비사업이 출발한다. 바로 그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과거에 개별 법률상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정비법의 정비사업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도시재개발법에 있던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네 가지 정비사업을 이제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대체 사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빼고 나면 나머지 뭐 표현상 잠자리 사업이라고 그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거고, 가운데 있는 것만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한해서 이제 가로구역 지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기는 10만 제곱, 1만 제곱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차선, 4m 이상, 죄송합니다. 4m 초과죠. 그러니까 4m 초과는 도로가 없는 상태. 4m짜리 도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 따르면은 이런 구역을 이제 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이제 가로정비사업이 이제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 불량허집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단독 공동주택 세대 소수 다 더해서 얼마 이상? 20세대 이상인 상황. 바로 이런 데서 이제 가로구역 지정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내용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이제 새로이 짓는 건축물의 층수가 처음에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등장했을 때는 7층 이하만 짓도록 하다가 바로 개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용도적 규정에 맞춰라라고 해놓고, 다만 그 대상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일 때는 15층까지 가는 걸로 돼 있죠. 이렇게 바뀐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 이제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6가지 정비사업이 이제 기준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아들 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은 6가지 정비사업 이제 명칭 혼동되지 않도록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저소득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셨습니까? 나머지 괜히 극히 열악, 과도밀지 같은 거 찾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의 열악,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의 양호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만 찾으시고, 도시정비 사업이야 무슨 상공업지역이라든지 하는 단어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히려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이걸 가지고 답을 찾으면 좋아요.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 확충한다. 이것 가지고 그 사업의 기준을 설정하면 되고,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물어본들 뻔하겠죠. 가로자 보이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되는 거니까. 정비사업 기준은 오히려 간결하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나와야죠.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읽어본들 어차피 낡은 건축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세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기준만 정확히 알고 가셔. 안전사고 우려가 있더라.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능적 결함, 구조적 결함이 있는 형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의 구성관계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3번의 구성관계라는 의미는 기역, 니은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니은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노후 불량건축으로 판정을 받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새로 짓는 신축 비용이죠. 신축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밑에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준공대로 20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재건축 년을 30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상의 경우라는 사항이 저촉되는 건축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구조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연수만 구별 잘 하시면 돼, 이 연수만. 그래서 재건축 년에 20년, 30년 이하로 되어 있고, 다만 보수 보강 비용 기준이면 40년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것만 좀 구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 나머지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와 공동 이용 시설의 종류 묻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종류 자체를 분류하세요. 그래서 종류 자체만 분류를 하시게 되면은 답 찾는데 문제 없고,
대지란 개념 설정은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부르게 됐고, 그래서 뭐 주택단지 하실 것이고, 주택공사 등이라고 했을 때는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 아시죠? 조합에서 작성하는 건 정관, 민간주체 간에 사업하는 과정에 작성하는 걸 규약이라고 그러고, 공공주체가 사업하는 과정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이라고 쓴다더라. 그렇게 그 용어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토지 등 소유자의 구성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토지 등 소유자 구성관계를 보시면은 거기 앞쪽으로 그 뒤쪽에 가셔서 108페이지 그 9번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 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를 학습을 하셨다면 오늘 이 정비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칭하여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다만 재건축에 주의할 게 있죠.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당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땅만 가진 자, 집만 가진 자 등등은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들어가질 않아요. 재건축에서는. 이거 하나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은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정비사업 포함해서 정비구역이 됐든 가로구역이 됐든 구역 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또 재건축이 문제네. 재건축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인정이 된다는 거지. 재건축만. 그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구역 지정 받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 대상 건축물은 뭐냐라는 건데, 아파트 연립일 때 그렇다는 거지. 아파트 연립이 이 범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구역 지정 없이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단독 다세대의 경우라면은 반드시 구역 지정이 있는 상태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런 내용들 같이 정리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봤던 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걸 말합니다. 이거. 여기 주의할 적이 있고, 이게 결국엔 조합원이 된다고, 조합원이. 개발조합의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였다면 정비법의 이 네 가지 정비사업 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과 가로정비사업은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된다는 거죠.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 지휘양들은 원칙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재건축도 가능해요. 다만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일정 경우 양도에 제한이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항상 전부 다 이 재건축이 문제가 된다고, 재건축이.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할 때는요, 재건축에 관해서만큼 좀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어차피 시험에 답을 만들게 되면 재건축 쪽에서 답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바로 그것도 하나 요령으로 좀 알아두시고. 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사업의 분류 관계를 좀 틀을 좀 잡으시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재개발과 도시정비는 항상 둘이 같이 움직입니다. 원뿌리가 같아서 그렇다고 그랬지. 다만 양쪽이 차이가 있다면 이건 주택이고 이건 상가 차이밖에 없어. 그 다음에 봅시다. 재건축 사업이네요. 재개발 도시정비가 재건축 왕따시킨다고 그랬지. 왕따시기가 외로워서 사촌 동생하고 놀게 되는 거죠.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을 맺게 되면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지. 그러자 재건축에서 빠져나온 게 가로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과 가로정비는 또 둘이 같이 놀게 되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사업과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아셔도 암기하는 데 있어서 양도 줄일 수 있고 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더라. 그걸 말씀드렸던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2개 빼고 아래에 있는 2개 빼고 얘기를 하자고. 사업에 관계되는 것이 가운데 부분인데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할 때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이 지정권자에게 있고 환지구역 인가만 시장군수 구청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비사업은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있고 그다음 정비구역 지정할 때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은요, 우리가 정비법 보세요. 개발법에 환지가 있다면 정비법에는 실은 관리처분이 있다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정비사업에서도 환지방지 사업이 인정되거든요. 그러면 환지계획 세워야 되겠네. 그러면 관리처분이나 환지계획이나 전부 다 인가동한테 봐도 똑같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사업은 시장수청장이고 무슨 정비사업에 환지할 때는 그건 뭐 시도지사다. 그건 말이 안 맞죠. 둘이 같은 거야. 그래서 권한 자체가 시장수청장의 구역 지정만 시도지사로 넘어가구나 그렇게. 그래서 개별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아예 정비법 출발하면 항상 시장수구청장을 달고 내용을 판단하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을 공부할 때는 이 흐름도로 좀 따라가시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시험 문제 자체가 흐름도 자체만으로 2번씩이나 이미 출제된 바도 있지만 꼭 그 흐름도 그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 정비사업 흐름도를 따라가셔야지만 여러분 이해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이해하는 것들이.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의 안전진단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비계획 세워서 구역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를 이렇게 정하게 될 겁니다. 사업 시행자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제7은 조합이야.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합을 새로 만들게 된다는 거지. 다만 조합해야 될 사업을 시장님이 맡아서 하면은 주민 대표회의 만들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맡아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만들고, 이런 것들이 뭐 추가적인 내용 구성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에 넘어와서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받고, 다만 그중에 사업 방식이 관리 처분, 분양 방식이라면 이제 어떻게 한다? 분양 공고 내고 분양 신청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 처분 작성해서 인가받는 거죠. 인가받은 다음에 이제 본사업 들어가니까 건물 때려 부시게 되니까 사용 수익 정지되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 인가받고, 근데 아파트 권리 이전에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청산 절차. 뭐 이런 식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지. 바로 그런 틀에서 여러분이 또 살펴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절차야. 동일한 절차인데 제가 이제, 상하에서 이제 좌우로 좀 펼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정비사업으로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거지.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이제 사전 절차라고 말합시다. 사전 절차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록 뭐 약간의 뭐 옥상옥의 성격입니다만은 정비 기본 방침 수립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 주체가 되고 10년마다 수립하면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말이 나오지. 그러면서 정비 기본 방침회가 두 번째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정해 준다고. 기본 방침에서. 그러면 그 기본 방침에 따라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정비계획 수립 주체는 이제 특광시장 시장이라고 그러죠.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군 단위에는 정비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인데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50만 미만의 시는 현재의 정비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보게 됐던 거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면 5년마다 재검토라는 규정을 동일하게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상의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해 주는 건데,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정비 기본계획상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은 바로 이제 정비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계획상에 건폐율 용적에 대한 밀도 계획을 포함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정비 기본계획상에 예정구역 지정되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은 이제 정비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 세워가지고 이제 구역 지정 신청으로 넘어가는 거야. 절차상으로. 그때 이제 정비계획의 내용은 뭐냐라는 거지. 정비계획 내용을 보니까 정비사업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정비사업 명칭, 구역, 면적.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률 높이 등에 관한 것들. 구체로 확정되는 개념이죠. 여기 보세요. 좀 전에 정비 기본계획상에서는 건폐율 용률이란 밀도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용도, 건폐율 용률 확정적인 수치가 확정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이 있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 포함되게 돼 있다는 거죠. 좀 이따가 왜 포함돼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제 그 외 대통령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진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말하는 우리 정비계획의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기본계획이 있었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이제 지방도시의 심의 거칩니다. 변경할 때 다시 심의 거치는 건 맞겠죠? 근데 뭔가 구체적 사례가 적시되어 있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한다? 도저히 심의 안 거치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경미한 사항을 외울 게 아니라 그 구조의 형식을 이해를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 그 다음 보세요.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청취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정비계획이야, 정비계획상에서. 보니까 이제 병행할 때 다시 의견 청취하는데 이렇게 구체적 사례가 적시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한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형식의 틀을 아는 게 중요하더라 그 말인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입안 제한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입안 제한은 왜 등장하는지 먼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세워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 정비계획이 수립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우리가 6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가로정비사업은 실은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요. 조합은 조합원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네 시장님께서 정비계획 세워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이야. 정비계획을 안 세우네, 이 인간이. 그러면 주민들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을 결국에 못 한다고.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시장님, 제발 게으름 피지 마시고 좀 정비계획 좀 세웁시다. 그래서 입안 제한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정비기본계획상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고도 1년 이상 경과될 때까지도 정비계획을 안 세우니까 주민들이 제발 좀 세워달라고 입안 제한이란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됐던 거죠. 그 입안 제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안 제한 있고 이제 계획 수립에서 구역 지정 신청해서 구역 지정 형식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같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보면은 정비 기본계획 세워, 정비계획 세워,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이건 정비구역 지정 절차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얘는 가로구역이야, 가로구역.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가로구역을 따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는 이 내용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구성된 내용이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토지동 소유자가 시장님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 위반 제한 사유가 일단 아무튼 이제 5가지가 나와 있네. 5가지가.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제 위반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도 각각의 위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거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한할 때 동의하더라. 그러면 제한에 따른 반영 여부 결과 통보 60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절차적 의미로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 상태에서 자, 이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이제 간주 규정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간주 규정 같이 맞물려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 선명해요. 그리고 뭔가 구별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세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의 목적이 뭘까? 그 지역을 그 주변 지역과 차별해서 뭔가 특성화 사업을 하고 목적이지. 특화 있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렇게 좀 더 특정 개발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왜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사전에 정비계획 내용에가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정비계획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어요. 정비계획의 내용인데 보니까 쭉 내려오니까 여기 7-3번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계획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포함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정비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을 구역뿐만 아니라 계획으로도 간주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에서 어떻게 돼 있죠? 자, 개발계획 세워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경우에 따라 비도시계획 지정됐다면 그 지역은 도시로 간주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안 나온다는 거지. 왜 안 나올까요? 왜?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배우셨어? 바로 이 실시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간다. 실시계획 안에가.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배웠다고 이렇게. 그래서 같이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간주 규정과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간주계획 차이점이 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봐봐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간주계획에 도시지역이란 말이 없는데 밑에 있는데 왜 그럼 도시지역이란 말이 없을까? 정비사업은 애당초 도시가 아는 사는 사업 아닙니까? 주택, 상가, 공장. 그러니까 도시에 간주된다 말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애당초 이 자체 사업이 도시라는 용도지가 아는 사는 건데. 이제 밑에 같으면은 이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간주되지 않는다는 게 위하고 이제 차이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 바로 이 양자를 같이 알아두는 게 좀 도움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봐봅시다. 시장님께서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님은 실은 대도시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중에 이제 일반 시장님, 시장소청장은 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거죠.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대도시장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안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 간주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간주 되고, 또 있죠? 여기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네. 근데 이 안에가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는 거죠. 수립이 돼야지. 근데 지구단위 계획 안에 정비계획이 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뭘로 간주한다? 정비구역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이제 간주 규정이 또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 기본계획 수립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역 지정 절차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절차 그렇게 목매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주의하실 게 있다면 일반 시장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게 있어요. 나머지 특광시장이나 대도시장들은 지들이 다 해먹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상태에서 국토부 장관에게는 보고하는 절차만 있는 거예요. 보고. 승인받거나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고하는 절차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 흐름대로 해서 일단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정비구역 안에서 사적인 용도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하는 곳입니다. 공적개발이에요. 그런데 사적 용도로 개발행위라는 걸 하고 싶다면 국토계획법의 규정에서 배웠던 대로 허가받거나 허용되는 사항이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끌고 들어와서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용도 변경 추가되어 있고 중목개발체 식재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보세요. 개발법 개발구역과 정비법 정비구역 양자의 개발행위 차이점을 또 보시면 돼. 차이점 하나밖에 없어요. 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도가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얘는 없잖아. 그 다음에 정비구역은 추가적으로 뭘 또 공부하셔야 되냐. 이건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는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건 정비예정구역이라고. 정비예정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할 이유가 있다는 거지. 기본 3년에 연장 1년 범위로 지분 쪼개기를 막아야 되니까 건축물건 추가 토지 분할이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가사항이라든지 허용사항에 관한 것들, 이런 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기득권 보고 생각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득권 보고 뭔지를 아실 거니까. 여기 한번 봐봅시다. 사업이나 공사를 착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거지. 정비구역 지정되는 제한이 있을 텐데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기득권 보호해야 되니까. 다만 30일이라는 신고한다는 규정이 추가적으로 있더라. 그렇게 하시는 거지.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하셨죠? 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인데. 자, 시장님이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구역 지정이 되듯이 해제 요청을 해야 해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수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역 지정할 때에서는요,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어. 그런데 해제에서는 직권 해제가 인정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차이점을 먼저 구별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되돌아가야지 용도적 환원되고 기반시설 환원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동네 사업 안 할 거야? 뭔가 대체 사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등장하더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봅시다. 이제 필수 해제, 즉 해제 요청을 해서 필수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이렇게 절차 진행이 관계되는 것들일 거야. 내용 좀 이따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런 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에요.
3년 안에 구역 지정이 없다. 추진위가 나오면 2년짜리가 나와, 내용상으로. 조합이 나오면 3년짜리가 나온다고, 내용상으로.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면 5년짜리가 나온다고. 3년, 2년, 3년, 5년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 빈가가 취소가 되면은 이제는 반드시 해제 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해제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번, 2번, 3번에 3년, 2년, 3년, 5년 하는 것들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지. 2년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연장을 이렇게 요청한다든지 하면은 연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연장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 풀어서 한번 봐보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자 봅시다. 좀 전에 제가 요청에 따른 해제는 여기 이제 절차 진행 중단에 관계되는 거예요, 주로. 그렇지만 이제 직권 해제는 그 사유가 있더라는 거지. 절차 진행과 관계없이 사업의 성패에 대한 판단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더라. 그 다음에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더라. 100분의 30 이상의 구역 진행 해제를 요청한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경과되고 주거 개선 사업 현지 계량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호 사유, 여기 2호, 목적 달성을 없다고 생각돼서, 인정돼서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의 해제에 동의를 하는 경우, 이렇게. 바로 이런 경우라면 이제 직권 해제 사유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역 지정 해제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재 지금 10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대로 맞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16페이지 들어갑니다. 116페이지 테마 3번이네요. 정비사업의 이제 시행 방식 등에 관한 내용들인데, 자,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이렇게 그 종류 묻는 거예요, 종류. 주거개선에는 4가지 방식이 있죠. 현지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재개발은 관리, 처분의 환지 2가지가 있고, 재건축은 관리, 처분 하나 있고, 도시정비는 항상 재개발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관리, 처분의 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관리의 현지 계량 방식이 있고, 가로정비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관리, 처분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주의할 것은, 개별 사업, 개별 어떤 6가지 정비 사업들은 세부 방식을 기획하는 것도 맞지만은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관리 처분이 없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 주거관리 사업만 관리 처분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관리 처분이 있고. 환지가 없는 건 또 3가지죠. 재건축, 주거관리, 가로정비 사업에 환지가 없더라라고 그런 거지. 관리 처분에서 표현하는 주의합시다. 전부 다 주택이죠. 근데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이 나오면 안 되겠지. 건축물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도입된 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는 오피스텔 건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상 지역인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론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로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만 사업 방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환지를 관리처분으로 바꿀 수 있다. 뭐 뒤쪽에 나옵니다만 미리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달동네 사업구역 지정됐을 때 간주되는 그 용도적 간주가 좀 다르죠. 1호하고 3호 방식일 때는 2종 일반, 2호하고 4호 방식일 때는 3종 일반 주거지로 간주된다. 그렇게 됐던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 방식에 관한 시행 방식에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에 관한 얘기도 볼까요? 주거개선 시장수 주택공사에 뭐 공동 출자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오니까 주거관리사업의 시장수 주택공사 같이 논다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아. 나머지는 조합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무리 달동네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2호, 3호, 4호가 3분의 2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반수 기준으로 과반수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개발법에서 뭘 배우셨냐면은 개발사업의 동의요건은 형식이 하나라고 그러죠. 면삼 총이. 자, 정비법은 모든 게 과반수예요. 아닌 것만 따로 기억하시라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제 아닌 것도 여기 아니고 나머지는 다 과반수로 돼 있을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주의할 그 얘기인데, 주거관리 사업에서 시장수 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택공사가 할 때만 과반수 동의입니다. 시장이 할 때는 과반수 동의 없고요. 그 다음에 공동시행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진짜 조합이 하는 것, 여기 뭐 시장님 여기 위에도 저기서 공동시행이 인정됩니다만은 공동시행 주체가 누군지는 따지지 말라고 전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재건축이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주체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공동시행주체가 이제 된단 말이야. 심지어 더 나가서 주거개선 사업에서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시행주체가 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시행주체를 물어볼 만큼 실익이 없어, 문제 자체가. 그래서 뭐 시주, 건등대 해가면서 외우는 거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랑 공동시행하는가 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정비사업에서는 모든 게 과반수로 되어 있고, 주거개선 사업에 생각나시죠? 2호, 3호, 4호 3분의 2라고 써놓고 4자 연결하라고 그랬어. 3분의 2 쓰시고 4자 연결하시라고. 이거 빼놓고는 전부 다 과반수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설립 인가요건은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시고 뭐 우스갯소리로 암기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시험장 가서 책상에 써놓으면 되잖아요. 써놓고 맞추세요. 그냥 좀 이거. 그만큼 중요성이 크니까. 그래서 4, 3, 2, 1, 10분의 8, 3분의 2,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3분의 2 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발법에서는 면삼총이라고 그래서 제가 면적이 3분의 총수 2분의 면적 기준이야. 그 얘기는 잘 봐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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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야. 면적이 뒤에 있다고. 왜 그럴까요? 개발사업은 허벌판 비인 땅에서 사업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면적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삼지만 정비사업은 낡은 주택이야, 낡은 주택. 집주인을 가지고 해야지, 집주인을 가지고. 그 얘기는 항상 기준이 소유자 기준이라는 거지. 사업이 다르니까 이렇게 동의요건의 형식 자체가 달리 나타난다. 그 얘기죠.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인 시행주체가 있다면 조합이 해야 될 사업을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잔뜩 있다고. 이런 사유에 해당된다면 조합이 해야 될 사업을 시장님이 대신해 주지, 그걸 시행의 예외라고 그러는 거야. 시행의 예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이 사업을 합니다. 조합이 사업하다가 이제 주저앉아. 밑에 보세요. 지연되거나 권리강변으로 사업 개출량이 어려울 때. 그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등장하는 뭐라 그런다? 그건 또 대행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대행,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허용이 되고 사유에 따라서 이런 잔뜩 사유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주저앉았을 때, 조합이 주저앉았을 때 마무리 지려고 등장한 또 대행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시장수 주택공사가 하는 사업인 주거개선 사업에는 예외니 대행이니가 나올 필요가 없더라.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 형식을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행의 예외 사유, 이 문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내용을 터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행이란 게 있다네.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하다 주저앉았다면서. 그럴 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어. 이분들이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그게 성격은 법정 위임이 되는 거고. 대행의 기간, 대행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따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대행 개시 결정 호시일 다음 날부터 완료 고시일까지. 방식은 자기의 이름, 즉 대행자 이름으로 하되 계산은 시행자 계산으로 돌리고, 대신 일해줬으니 돈 달라고 그러되 보수비용 상환 청구하고 이자 발생 이자 청구할 수도 있고, 지급 안 해주면 압류하면 된다라고 해서 대행이란 게 있더라는 거지. 반대로 시행자는 협조 의무가 있어야 되고 대행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부여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대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입니다. 자, 조합이 사업할 때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라고 그랬지. 도시정비 사업을 조합 대신에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이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다음 단계 사업 시행 인가. 그래서 소사라고 그런다 그러더라.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한다. 그런데 조합이 해야 될 사업을 시장님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해줘야 돼. 누가 사업할 건지를. 그러면 시라고 하는 거지. 이런 선정의 시점이 있고 구체적 선정 방식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선정 방식이 이렇게. 이걸 시공자 선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조, 소, 사, 시.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할 때 총회에서 정하고, 조합원이 100명도 안 되면 정관으로 정하고, 소유자는 민간 주체니까 규약으로 정하고, 시장님이 맡아서 할 때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대표회를 만들게 돼 있다는 거지. 주민대표가 경쟁업체를 선정해서 추천하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시행자와 조합이죠. 시공자 간의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 철거공사 포함해라라고 했다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재건사업의 안전진단입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은 시장님이 직접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비용 부담해서.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되니까 정비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비 안전진단은 이제 기본 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장님이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았을 때 1년 지날 때까지도 그럼 이제 입안 제한 전에 요청하는 게 있고 요청은 동의어도 요청하며 요청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되니까 정비계획 세운다.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재건사업은 구역 지정 없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구역 지정이 없다 말은 정비계획 수립도 없다는 말이죠. 그럼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그럼 다음 절차가 뭐야? 추진위 구성 승인 단계로 가는 거지. 그래서 추진위 구성 승인 시에 구역 지정이 없을 때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전에 안전진단 요청 들어가고 동의 없고 비용 부담시키고 안전진단 통과되니까 뭘 한다? 재구사업 시행 여부 결정한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안전진단의 구성관계를 먼저 이해하시는 거죠. 안전진단의 사회가 6개야. 1호, 2호, 5호, 1호, 3호, 4호, 그 다음에 6호 이렇게. 각각의 경우수야, 경우수. 안전진단하는 경우수. 뭐 필요하시면 그냥 읽어보세요. 안전진단 경우수가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니까. 안전진단 대상 들어가네요. 주택단지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과거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 건축물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제외되는 거 배우셨잖아. 뭐예요? 무너진 집, 무너질 집, 3분의 2 충족되면 잔여 건축물, 도로 위의 집.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건 안전진단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안전진단 합니다. 시장님이. 표현상 주의할 것은 요청자에 따라 안전진단에 따른 30일 안 실시 여부 알려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재건사업의 시기 조정을 뭘로 하게 되어 있다? 안전진단 실시 시기로 조정하는 거지. 안전진단 통과되지 않고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현지조사가 먼저 있어야지. 현지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본 안전진단이 필요할 때 안전진단기관을 이 셋 중에 하나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정받은 안전진단기관이 본 안전진단을 합니다. 본 안전진단 할 때는 두 가지 구성을 가지고 안전진단 내용을 삼는 거죠.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전진단 끝나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한다라고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민간업체가 현실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전문기관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니까 시장님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다가 나머지 안전기관인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용원의 안전단 적정 검토를 의뢰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지. 뭐 의뢰가 있든 없든 간에 최종적으로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참조하여 정비계획 수립하든지 재건 시행 여부 결정한다. 또는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과 결과 보고서를 특광도의사에 제출하게 돼 있고 특광도의사가 받아보니까 민간업체가 했던 안전진단을 믿을 수가 없더라. 그 마찬가지로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 검토를 또 의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왼쪽에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한마디 더 합니다. 특광도의사에게 당신 말이야 시장한테 제출받은 거 4개 넘기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재검토를 해봤어. 이게 민간업체가 했던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안전진단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 그러면 안전진단 적정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단어 주의하셔야 이거는 의뢰. 대상 기관에 하는 걸 의뢰라고 그러고 국토부 장관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광도의사가 하라고 요청을 해서 요청받은 특광도의사가 의뢰한다라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검토했네. 문제가 생겼어. 안전진단 적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그럼 잡아요. 안전진단의 결과를 근거 삼아 이런 결정을 한 건데 그 근거가 뜻 안전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럼 이때 이제 특광도의사가 당신 말이야 안전진단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지. 특광도의사가 결정원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의 사후 검토 과정까지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테마 3번까지 정비사업 시행과 필요한 내용들까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